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케이프 그레이스 호텔. 전세계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5성급 호텔인데요. 2010년 11월 14일 밤 12시 48분. 준수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호텔 안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호텔 매니저 존에게 자신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알렸죠. 노련한 매니저인 존은 이 남자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했고 곧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인도계 영국인 사업가인 슈리엔 드와니. 당시 30세인 그는 자신과 같은 인도계이자 스웨덴 출신의 아내 애니 힌토차와 신혼여행을 왔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슈리엔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내와 택시를 타고 슬럼가인 타운십으로 이동하던 도중 강도를 만났다는데요. 그들은 슈리엔을 차 밖으로 밀어낸 채 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동승하고 있던 아내가 강도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휴대전화까지 빼앗겨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운전자를 발견했고 그의 도움으로 호텔까지 올 수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일단 사라진 아내 애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서 케이프타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죠. 납치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뒤인 새벽 1시 17분. 부부의 투어를 담당했던 택시기사 졸라통고가 호텔에 도착합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는 몹시 충격을 받은 안색이었어요. 졸라의 진술도 슈리엔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이 우리 차를 덮쳤고 슈리엔을 먼저 풀어주고 그 후에 자신을 풀어줬다고요. 하지만 아내 애니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케이프타운 일대는 워낙 강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특히 부유해 보이는 관광객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죠.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우범지대인 타운심을 관광했는지예요. 이곳은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남편 슈리엔에게 물었죠.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슬럼가 투어를 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한 여행을 원했던 애니는 케이프타운의 유명한 장소보다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슬럼가 체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썩 내키진 않지만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 졸라에게 그 지역을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남편 슈리엔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여행 7일째인 2010년 11월 13일, 이날은 슈리엔이 애니를 위해서 사파리 투어를 예약한 날이었어요. 또한 그는 공항에서 만난 현지인 택시기사 졸라통고에게 13일 저녁에 케이프타운 관광을 부탁해둔 상태였고요. 두 사람은 사파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저녁 7시 30분, 슈리엔이 예약한 택시가 부부의 관광을 안내하기 위해 호텔로 찾아왔죠. 이들은 케이프타운 밤거리를 거닐다가 밤 10시 30분 해산물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온 시각은 저녁 11시 10분. 다시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케이프타운에서도 가장 한적한 슬럼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그때 총을 든 2명의 남자가 택시를 덮쳤어요. 그리고는 슈리엔의 시계와 현금,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운전자에게는 총을 들이대면서 운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겁에 질린 애니는 울면서 저희 신혼여행 온 부부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강도들은 인질로 잡힌 3사람을 각기 다른 장소에 풀어주겠다고 하고 슈리엔을 먼저 차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애니와 택시기사를 싣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슈리엔은 겁에 질려 근처를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 어느 운전자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다음날 아침 7시, 결국 경찰은 슈리엔과 애니 부부가 탔던 미니밴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니는 뒷좌석에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을 정도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한편 경찰은 차량 안을 조사하던 도중 애니의 결혼 반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슈리앤이 강도들에게 뺏겼다고 주장한 금품 중에는 결혼 반지도 있는데 범인들이 이렇게 값이 나가는 반지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도주했다는 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폭행이 목적인가 싶어서 애니의 시신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성폭행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결혼 반지와 살해된 여성.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값비싼 반지를 놓고 갔다는 게 도무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죠. 조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차량 앞 유리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자국을 발견했는데요. 선명하게 남은 지문을 바탕으로 조회를 한 결과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합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즈올리에와 마지와라는 젊은 남성으로 전과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마지와는 즈올리에가 애니를 죽였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은 둘을 분리해놓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자백을 하는데요. 사실 자신들은 애니의 남편 슈리엔에게 청부 살해를 부탁받았다는 겁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마지와는 몬다라는 남성에게 택시기사인 졸라를 소개받았다고 했고요. 몬다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 마지와에게 마치 좋은 일거리가 하나 있다면서 택시기사인 졸라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일은 바로 영국에서 온 관광객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것, 즉 슈리앤이 아내 애니를 살해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고 후에 졸라는 자신의 친구인 즈올리에도 끌어들였어요. 운전자였던 졸라도 이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그렇게 애니의 남편 슈리엔의 지휘 아래 택시기사 졸라는 상황을 만들어줄 역할이었고 마지와와 즈올리에는 애니를 살해하는 담당이 된 거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마지와와 졸라를 연결해준 몬다라는 남성을 즉시 소환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줄 알았던 졸라도 애니 살해의 용의자로 연행되죠. 조사 결과 졸라 또한 아이가 둘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어요. 공항에서 슈리엔과 애니 부부를 태운 그는 부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때 슈리엔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조용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시 나온 슈리엔은 그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요. 바로 돈을 지불할 테니 자신의 아내 애니를 없애달라는 이 충격적인 부탁이었죠. 슈리엔이 제시한 액수는 하나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졸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그의 제안을 승낙했죠. 그렇게 그와 계약을 한 뒤 범행을 혼자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곧장 친구인 몬다가 일하는 콜로세움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때 졸라의 이야기를 들은 몬다는 그를 마지와에게 연결시켜 준 거고요. 경찰 조사 결과 졸라의 진술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CCTV에 졸라가 말한 시각, 이 두 사람이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슈리엔 혼자 렌트카를 몰고 어딘가로 외출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는 달러를 남아공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외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졸라의 증언에 따르면 슈리엔은 달러 대신 남아공돈을 주기를 원했고 호텔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쇼핑몰을 소개해줬다고 해요. CCTV 분석 결과 아마도 슈리엔이 혼자서 외출했던 이 시간에 이 돈을 환전하러 간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16일 졸라는 슈리엔을 만나러 그가 머무르고 있던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약속했던 돈 중 일부만 지불받아서 나머지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 서로 모르는 척 따로 걷다가 공용 오피스룸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시간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때 CCTV를 살펴보면 오피스룸으로 들어갈 때 슈리엔은 흰색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나왔을 때는 들고 있지 않았고 대신 호텔을 나서는 졸라의 손에 이 흰색 봉투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슈리엔이 졸라에게 이 봉투를 준 거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이 정리한 사건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11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호텔로 찾아온 졸라의 택시에 탑승한 부부는 애초 슈리엔의 계획대로 케이프타운의 인적이 드문 거리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슈리엔과 졸라는 백미러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좀 더 어두워질 때까지 돌다가 슈리엔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예정해둔 그 레스토랑,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식사 후에는 케이프타운의 최대의 우범지대인 타운십으로 접근한 거고요. 신호에 걸려 잠시 대기하던 순간 그들은 애니 몰래 문자로 돈 지불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슈리엔은 졸라에게 약속한 돈 절반을 봉투에 넣어서 뒷좌석 주머니에 놓아두겠다고 답변을 했죠. 물론 애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차가 사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던 마제아와 즈올리에가 총을 든 채 이들의 차를 덮쳤습니다. 이들은 슈리엔에게 금품과 현금을 빼앗고 그를 먼저 차 밖으로 쫓아냈어요. 뒤이어 졸라를 쫓아낸 그들은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 애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결혼한 지 2주 만에 타국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죠. 아내를 청부살인까지 부탁한 슈리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집안은 인도 카스트 계급 중에서도 상류층에 해당하는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영국으로 이주 후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상류 생활에 몸에 배어 있었죠. 성인이 된 그는 명문대학을 나와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아내 애니를 만났던 거고요. 애니는 스웨덴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도 여성으로 그녀 또한 슈리엔처럼 명문대학 출신의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슈리엔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는 이윽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슈리엔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파리에서 애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니는 슈리엔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 애니의 마음을 눈치챈 슈리엔이 비행기를 전세내서 파리에 데려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슈리엔의 정성에 감동한 애니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인도의 전통 풍습에 따라 뭄바이로 건너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참고로 상류층 인도인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를 해도 같은 인도계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이 여행은 애니에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의 납치 소식을 듣고 남아국으로 급히 달려온 애니의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태도가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딸의 시체를 보겠다는 장인에게 애니 시신에서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액체를 좀 채우는 게 나을걸요? 그게 좀 보기 좋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후에 화장된 애니의 죄는 6개월이 지나서야 그녀가 자라난 스웨덴 집 근처의 호수에 뿌려졌죠. 추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가족들이 딸의 시신을 보며 슬퍼하는 동안 슈리엔은 이발을 하고 쇼핑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 살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 그는 영국으로 출국해버리는데요. 슈리엔이 얽힌 애니 살인 사건은 곧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곳에서는 남편이 애니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슈리엔은 이미 남아공을 떠나 영국에 온 상황이었고 이에 영국 경찰은 그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죠. 경찰은 먼저 애니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슈리엔과 애니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애니의 친구들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니는 단 한 번도 슈리엔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뭄바이에서 치른 결혼식에서도 자세히 보면 우울한 표정이었고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 그를 남아공 정부로 송환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써니라는 잡지사에서 한 남성이 슈리엔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제보했어요. 레오폴드 라이서라는 이 남성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슈리엔은 그의 VIP 고객으로 2009년 9월과 2010년 4월 사이에 슈리엔의 집안에서 총 3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이들은 만날 때마다 불법 약물을 한 상태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가학적 성향이 강한 슈리엔은 그에게 특별한 플레이를 제안했고 애니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슈리엔이 레오에게 자신이 곧 결혼을 하는데 애니가 좋은 여자긴 하지만 자신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좀 더 끌리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또한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함께 온 게이 파트너가 존재한다고 밝혔죠. 레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슈리엔에게는 애니를 살해할 만한 결정적인 동기가 발생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경찰은 슈리엔을 애니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동성애자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애니와 위장 결혼을 했고 그 사실이 애니에게 탄로나자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법원에서 슈리엔은 아내의 죽음과 연관이 없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날 하나로 약 4억 5천만 원을 내고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경찰이 이러한 영국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슈리엔은 구금 상태로 고등병원 심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영국 법원은 슈리엔을 남아공 법원으로 송환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범행을 굳고 부인하던 슈리엔 측이 계속 항고하면서 그가 남아공 법원에 설 때까지 수년의 긴 시간이 흐르게 되죠. 슈리엔이 남아공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시작된 건 2014년 10월 6일이 되어서였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던 애니의 가족들도 지치고 슈리엔도 극심한 우울증을 내세워 현재 상황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죠. 슈리엔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넋이 나간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애니가 살해된 지 3년 후인 2014년 12월, 그는 최종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슈리엔 측은 살인이라는 엄중한 죄를 저지르는데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청부를 의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더구나 치안이 험한 빈민가에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못 박았어요. 또 강도단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여론의 거센 비난에 의한 국민적 공분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죠. 슈리엔과 성매매를 즐겼다는 레오포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슈리엔의 변호인 측은 그는 동성애자가 아닌 양성애자로 얼마든지 애니와 결혼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가 운전기사인 졸라에게 큰 비용을 지불한 것도 투어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고 환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유한 그가 환전을 비용 아끼기 위해서 굳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환전했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운전기사인 졸라가 공항 내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관광객인 슈리엔 부부를 처음부터 범행 타겟으로 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검사 측은 강도들이 그를 살려주고 아내인 애니만 살해한 점, 그녀의 결혼 반지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점을 들어 이것은 강도 살인이 아닌 슈리엔의 청부 살인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이 인정되어서 무죄로 풀려났고 운전기사 졸라는 18년형, 살인에 가담한 마지와와 지올리에는 각각 25년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올리에는 2014년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어요.
또한 슈리엔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레오폴드는 2016년 9월 자택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지만 아직도 언론과 대중들은 대부분 슈리엔의 범행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니의 아버지인 비노드는 딸이 했던 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애니는 슈리엔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을 계속 좀 거절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렇게 못생겼냐는 질문까지 했다고 해요. 그는 지금도 슈리엔의 그럴싸한 겉모습에 속아 딸과 결혼을 허락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에서 비롯된 엄청난 비극. 가장 행복해야 할 허니문에서 살해된 28살의 애니. 정말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건 남편인 슈리엔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제가 설명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건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뒤에서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 버게리 지역에는 교제 2년째 접어든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줄리안 브흐발트와 17살의 캐롤린 왓슨이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엄격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미성년자였던 캐롤린이 성인이 되면 꼭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서약이 있었어요. 이건 여자 캐롤린이 먼저 요구를 했던 거였는데 결혼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되도록이면 스킨십을 피하자는 약속. 그러던 2008년 3월 4일입니다. 이날 줄리안과 캐롤린은 국립공원 인근 숲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서 선선한 날씨였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숲속은 해가 지면 좀 많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늦어도 3시까지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줄리안이 운전을 했고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 줄리안이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왜 그래? 보니까 길 한가운데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가 끔찍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줄리안은 저쪽에 살을 세웠죠. 그러더니 갑자기 동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반면 캐롤린은 보기 싫다면서 차에서 그대로 기다렸고 잠시 후에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참의 시간이 좀 지나서 문득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야, 어디 간 거야? 캐롤린은 점점 걱정이 됐죠. 내려서 찾으러 가봐야 하나? 그냥 기다릴까? 하던 중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안인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얼굴을 완전히 덮은 방한모에 양손에 장갑까지 낀 남자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란 캐롤린이 막 차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남성이 잽싸게 문을 열더니 캐롤린을 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깍! 소리를 질러도 지금 여기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저항하는 캐롤린에게 가장 먼저 눈을 가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은 후에 뒷좌석에 밀어넣었죠. 그리고 잠시 후 차에 탄 남자는 어딘가로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한편 줄리안의 부모는 아들과 여자친구가 3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는 아예 집 밖에 나가서 길을 따라 좀 걷기로 해요. 애들을 좀 마중 나가려고요. 근데 그러다가 길 위에 웬 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심상치 않아 보였죠. 왜냐면 병 안에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들어서 그 메모를 꺼내서는 읽어보는데 순간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줄리안과 캐롤린은 나중에 돌려보낼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러 갔다 말하세요. 만약 경찰에게 신고를 하잖아? 여자아이? 불질러서 산채로 죽여버리고 남자아이는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희생제물이라뇨. 그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은 수상한 메모를 보고 이게 뭔가 기독교인을 적으로 대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관여되어서 두 사람을 납치한 거라 추측했습니다. 특히나 메모에는 기호 같은 게 그려져 있어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이건 아홉 천사의 명령이라고 불리는 사탄 숭배 그룹의 기호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게다가 재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안전이 너무도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각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한편 캐롤린을 공격한 의문의 남성. 그는 몇 시간을 차로 달리더니 드디어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캐롤린을 끌어내서는 갑자기 칼로 그녀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한쪽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캐롤린은 막 식은땀이 났어요. 이 남자가 땅을 다 파고 나면 분명 날 성폭행하고 이 땅에 묻어버리겠지? 헌데 이 온몸이 묶여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캐롤린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몇 분이 지났는데 순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때 캐롤린은 이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고 막 도주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이때 캐롤린! 캐롤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예요. 바로 남자친구 줄리안이었는데요. 그는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그 또한 손이 묶여 있었고 심지어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순간 캐롤린의 머릿속에는 줄리안도 납치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줄리아는 주변에 있던 칼로 캐롤린을 풀어줬고 이때 괜찮다면서 그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광신도 종교 집단에 납치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줄리아는 이 남자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빨리 도망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남겨놓은 침낭과 음식물을 챙긴 후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죠. 근데 여기가 도무지 어딘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컴컴한 어둠뿐이고 보이는 건 나무와 풀뿐이니까요. 이때 여유가 생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요. 아까 길가에 죽은 동물들을 보러 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공격했고 깨어나 보니 발가벗고 손이 묶인 채 숲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막 방황하던 차에 마침 캐롤린이 보였고요. 하여튼 두 사람은 이제 집에 갈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날씨와 옷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산에 있는 숲속은 밤이 되면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너무 추워요. 게다가 줄리아는 나체 상태고 캐롤린도 옷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요. 두 사람이 추위에 떨던 중 줄리안이 먼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침낭에 들어가 있을까? 아까 그 의문의 남자가 남겨놓은 침낭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체온을 맞대면서 그 추위를 견디게 되죠. 그렇게 알몸 상태로 그날 밤을 보내게 돼요. 날이 밝았고 또다시 숲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가진 소량의 음식을 아껴 먹으면서 계속해서 길을 찾았죠. 근데 가도 도로가 안 나오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얼마 안가 줄리안이 딱 하고 멈춰서더니 비장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캐롤린, 우리 성관계 할래?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죠?
줄리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게 하나님 눈에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라고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요. 물론 캐롤린은 펄쩍 뛰었습니다. 혼전서약을 맺었고 또 이럴수록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면서 믿어야 한다며 거부해요. 그러자 줄리안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지금 청혼할 테니까 바로 결혼하고 우리 그냥 성관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제안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막 헤매다가 또 쉴 때는 죽을지 모르지 성관계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은 끝내 길을 찾지 못했고 또다시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자 줄리안이 또 말해요. 이대로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성관계를 해서 그냥 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미치겠죠. 정말 끈질긴 요청입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머릿속엔 오직 성관계만 있는 듯 했어요. 반면 캐롤린은 지금 그냥 살아서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자면서 끝까지 그를 달랬고요. 한편 두 사람을 수색하던 경찰은 납치와 관련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살아있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먹을 것도 없이 심한 일교차에 야생동물까지 있는 험한 숲속이잖아요. 거기서 며칠간 생존하기란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수색은 길어졌고 드디어 7일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알파인 국립공원을 지나던 한 농부가 도로에 있던 줄리안과 캐롤린을 발견한 겁니다. 거긴 집에서 차로 대략 한 4-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발견 당시 그들은 햇볕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게다가 맨몸으로 산속을 다니느라 몸 이곳저곳에는 막 상처가 나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발견된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경찰은 곧장 둘을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도 7일이라는 납치 기간에 비해 심한 상처나 부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납치범을 검거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줄리안이 말하길 사이비 사탄단체가 자신들을 납치했지만 다행히도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처음 납치된 장소와 마지막으로 묶여있던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게 됩니다. 범인이 있던 곳이니까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겠죠. 해당 위치를 찾아낸 경찰은 감식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회수했고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특이한 흔적이나 누군가의 DNA가 전혀 없어요. 대신 그 모든 곳에 줄리안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인이 남기고 간 장갑에서조차 줄리안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경찰은 줄리안을 조심히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네 흔적만 남아있다라고요. 그러자 줄리안은 눈빛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경찰은 더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했고 그제서야 줄리안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건 모든 게 싹 다 자작극이었어요. 길거리 동물 사체 미리 준비해둔 거고요. 거기에 새로운 옷과 장갑, 방한모를 쓰고 여자친구를 납치했던 겁니다. 또 집 앞에 협박 메모도 사이비 집단이 납치한 것처럼 꾸미려고 다 남겨둔 거고요. 앞서 캐롤린이 결박해서 막 옷 찢고 땅에 구덩이를 판 것도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선 얼른 가서 막 지도 옷 벗고 막 줄 묶은 채 나타난 거죠. 숲속에서 헤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침낭과 먹을 것까지 준비한 건데요. 모든 걸 자신이 계획하고 사전에 맞춰놓았던 겁니다. 미친놈 아닌가요? 아니, 그럼 진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줄리안이 말하길 이런 식으로 자신과 캐롤린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랬대요. 그니까 캐롤린이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 목적이었다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경찰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 그럼 가까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시다시피 진실은 달랐습니다.
캐롤린이 결혼 전에는 절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며 혼전순결을 고집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맨몸으로 무섭고 추운 날에 둘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아, 정말. 아니, 그럼 지난 7일간 길을 잃고 막 헤맨 건요? 알고 보니까 사실 줄리안에게는 국립공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법을 알아요. 근데 캐롤린이 다 포기하고 그래 성관계 하자 할 때까지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이 와중에도 캐롤린은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지쳐버린 줄리안이 모든 걸 포기하고 7일 만에 숲을 빠져나왔다는 전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죠. 이듬해 2009년 8월, 줄리안은 납치와 거짓 진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보석금을 내고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줄리안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체포하려고 집에 갔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요. 도주한 겁니다. 줄리안은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를 약간 어둡게 인도인처럼 변장하고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몰래 호주를 출국했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독일로 향했죠. 사실 줄리안은 1살 때 독일에서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원래 호주 정부는 출국 사실조차는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 기착지인 싱가포르 입국 관리국에서 아니 인도인이 파란 눈에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수상함에 입국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호주로 송환되었는데 바로 이때 상황을 알게 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된 거죠. 정말 사기꾼 기질이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줄리안은 기존 혐의에 도주까지 추가되어 총 7년 9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친 그는 사실 호주 영주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죄를 괘씸히 여긴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2016년 독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의 현재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까지 싹 다 알려진 소위 혼전순결을 빼앗기 위해 사이비 납치극을 벌인 인간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이 얼굴로 당당히 살아갈 수는 없겠죠. 터미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하더라고요. 오늘도 저에게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뵐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